안녕하세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진행을 맡은 TBS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어느덧 봄 기운이 만연해졌는데요. 이 학기 초인데도 성공적인 이 입시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곳 서울시청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학년도는 대학 입시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치른 3월 학력평가 이후에 이제 수능까지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어떤 정보와 전략을 갖고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을 잘 해야 하는지 오늘 입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 준비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오늘 설명회에서는요, 201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는 물론이고 또 수능 전망과 대입 합격 전략, 또 바뀐 학생부 종합 전략까지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201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영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영근입니다. 제가 일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정말 이 학생은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이 필요 없는 아이가 봉사활동 한다고 또는 동아리 활동 한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말이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은 논술 준비를 해야 할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술 준비한다고 또 끙끙대고 앉아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15학년 대입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입을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지름길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일정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그리고 모의고사도 저는 이게 모의고사가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일정을 보시죠. 자, 작년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수시 보시면 이게 1회차만 모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수시를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에 9월 달에 한번 모집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1월 달에 모집하는 2회차가 없어졌어요.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회차만 모집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근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추석에 연휴를 제외를 한다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9월 10일부터 18일밖에 안 된다. 사실은 짧다, 7일까지다. 이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9월 6일부터 알 게 아니라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날짜가 작년에는 11월 6일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도 그래서 12월 3일로 늦춰졌는데 이 12월 3일로 수능 성적이 늦춰진다는 것은 결국 정시 때 우리 학생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작년보다 한 일주일 줄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9월 달만 모집한다. 자,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 주의할 게 뭐겠습니까? 자, 11월 달에, 작년은 12월 달에 모집했단 말이죠. 11월 달에 모집했다는 것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수시에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수능 시험 전에 모두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수능 시험 전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너무너무 높다. 그러니까 9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수능 때까지 난 3개월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까지 수능 대박 나올 줄 알고 9월 달에 너무 높게 수시에 지원을 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적정하게 목표 대학을 잘 설정해서 수시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높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주의하자는 거. 자, 그러면 수시에서 적정하게 목표 대학을 잡자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수시의 목표 대학 설정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입니다. 자, 정시 모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9일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올해 이제 그 수능 성적 발표가 너무 일주일 늦춰지기 때문에 그만큼 정시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걸 좀 감안하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정시 상담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월 29일인데 작년보다 빨라졌어요. 합격자 발표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는 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설날 이전에 다 대학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합격만 하면 설날에 용돈을 두둑이 챙길 수 있을 거다. 합격만 된다면 말이죠.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 수험생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시기는 수시와 정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모집 시기가 있죠. 그게 이름하여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가 모집 기간, 이거 기억하십시오. 추가 모집 날짜가 2월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왜 이 날짜를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면 2월 16일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예요. 대개 고등학교 졸업 날짜가 2월 10일 전후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학생들이 접수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 모집도 엄연히 하나의 대학에서 모집하는 시기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추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에는 유수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하니까 이런 기회도 놓치지 말자. 자, 그러면 누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이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이 복잡한 수시 모집 어떻게 방향 잡고 준비할 것인가? 자, 수시 모집. 먼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수시에서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설정할까? 자, 이런 거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교육부에서 수시가 복잡하다고 하니까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내걸었죠. 그 대입전형 간소화가 결국 알고 보면 학생부, 논술, 그 다음에 적성고사, 그 다음에 실기 속에 들어가는 특기,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강점이 뭔지 그 강점을 잘 생각해서 그것만 딱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냥 논술도 준비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는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는 뭐 학교 교과 성적도 신경 쓰고 이럴 때가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능 때까지는 몇 개월 남았어요? 7개월 약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방향 잡고 이 운전을 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다른 길을 세지 말고 딱 지름길 찾아서 가자고요.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모집 왜 해야 되는지. 자, 일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년에는 수시 모집 인원이 줄었으니까 학생들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정시 모집이 더 수월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교육부에서 이거 대기업에서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발표된 사항을 보니까 수시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안 줄었어요. 작년에 수시 모집 인원이 약 6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시 모집 인원이 64%, 불과 2%밖에 안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여전히 수시 모집 인원이 약 3분의 2나 되니까 이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이 수시 모집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 참여를 하자. 또 수시 모집은 6회 제한됐어요. 금년에 6회로 제한됐기 때문에 무제한 지원할 때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대학에서도 수시에서 충분 합격제를 도입하면서 충분 합격자들이 도입이 되니까 그만큼 또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자, 수시에서 합격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이 적다. 적다는 것은 정시 선발한 인원이 적다. 그래서 수시에서 많이 뽑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더구나 앞으로 이제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더 쉬워진다는데요. 수능 문제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정시 지원할 때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그래서 정시 지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꼭 합격하는 그런 전략,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 수시에서 합격하는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수시 모집 인원이 보시면은 2002년부터 수시란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보면은 계속 증가를 했죠. 수시 모집 증가율이.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올해 2015학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약 2%가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각 대학들 그 유형별로 본다면 수시 모집 인원이 이제 정시 모집에 비해서 약 64%인데 수시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로 선발하는 인원, 그다음에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 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는데 학생부로 선발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죠. 그죠? 정시에서도 수능호 선발, 정시는 수능 실기 학생부인데 정시는 거의 수능호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 3학기 1학기인데 1학년 2학년 성적을 보니까 교과 성적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과 성적이 뭐 3등급 4등급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수시의 지원 전략, 수시 지원 전략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내가 절대 말씀드리겠고, 자, 수시의 모집 비율을 보시면은 이번에 성균관대, 고대, 연대, 한양대 이 파란 글씨에서 보이는 대학들이 있죠. 또 경희대, 이화여대, 광운대, 국민대 이런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이런 몇몇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 모집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메이저 대학들은 거의 70% 이상, 전체적으로는 64%인데 메이저 대학들은 70% 이상이 수시로 선발하니까 우리 학생들 수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꼭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특이한 것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수시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어요. 약 37%밖에 안 되네요. 서울시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상당히 높습니다.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자, 그 다음에 수시 목표 대학을 그럼 어떻게 설정할까요? 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 지금 저도 이제 학년 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희망대학을 이제 조사를 해보죠. 그러면 목표 대학을 써봐라 하면은 학생들이 목표 대학을 적는 게 아니라 희망대학을 적어내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들의 희망대학을 적더라고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너무 높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목표 대학하고 희망대학은 다릅니다. 자, 수시 목표 대학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게 전략입니다. 아까 제가 지원시 유의사항에서 이 말씀 드렸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전략입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 못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는 기왕이면 정시와 비교해서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보다 수시에서는 한 단계만 높은 대학에 합격하면 좋겠죠. 그게 전략입니다. 정시와 비슷한 수준 대학에 합격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정시 지원 못하니까. 그죠? 더 나쁜 게 뭐죠? 정시보다 못한 대학에 수시에 덜컥 합격하면 이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 합격을 막 취소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이 정시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 합격하기, 이게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아이는 정시에서 어느 수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정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 이걸 따지시려면은 내신을 봐야겠습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봐야겠습니까? 모의고사 성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시의 목표 대학을 세울 때 내신 성적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시 목표 대학 세울 때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모의고사 성적은 전국의 우리 아이들의 객관적인 성적 이치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석차가 수능 때, 지금 현재 3월 달의 성적이 수능 때까지 유지된다는 보장 없어요. 네. 제 통계를 보면은 아마 한 70% 정도는 오히려 3월 성적이 수능보단 못합니다. 3월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더 좋아요. 수능 때는 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70%가. 나머지 한 30% 정도가 수능 때 조금 더 올라가요. 3월보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 같으면 이제 그 학생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딱 보셔가지고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목표 대학을 잡아도 좋아요. 이걸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목표 대학을 잡으실 때는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 성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는 또 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백분위 성적을 가지고서 이 정도 대학으로 이 정도 백분위 점수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지 이걸 딱 목표 세워서 그보다 한 5점 정도만 더 높이 잡아서 목표 대학을 찾기. 그래서 그 대학이 논술을 보면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고, 논술을 준비할 때도 각 대학마다 수준 차이가 있죠. 유형이 틀리죠. 그렇죠? 무조건 막 연대, 고대, 스카이대학만 보낼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서강대급이다 하면은 서강대 출제 유형에 맞는 논술 학원 보내야 하는 거예요. 논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대학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 우리 아이 100분 점수를 보니까 이게 논술 보는 대학이 아니라 적성고사 보는 대학이더라. 그러면 적성고사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수준에 맞게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수능 때까지는 8개월도 안 남았어요. 8개월도 안 남은 기간에 앞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성적을 내가 대박 날 수 있다. 물론 대박 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극소수란 거, 극소수입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 웬만하면 우리 학생들이 3월달 성적까지 목표 대학을 잡아도 괜찮을 거다.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 100분 점수에 어느 대학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TBS에서 진학 상담 받고 있죠. 기적의 상담, 그 상담 받고 대학 가자. 여기에 주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지금 학교 현장에. 그래서 우리 아이 그 100분 성적에 딱 기준에 맞춰서 그 대학, 목표 대학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방향 잡지 못하고 무조건 동아리 활동, 입사 활동 할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볼 때 좀 이따가 입학사정관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대학을 좀 냉정하게 설정하고 방향 갖고 준비하자. 수시 목표 대학도 모의고사 성적 기준이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혹시 1학년, 2학년 학부모님 오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으로 본다면 이렇게 54%, 약 55%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입시의 흐름이란 게 있는데 대입의 흐름이 학생부 위주로 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1, 2학년 성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교과 성적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모의고사 성적 기준을 두고 잡아도 될 거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요. 여기서 학생부 교과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전형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보실 때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100% 선발한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수능 최저 조건이에요. 수능 최저가 거의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이런 대학들, 성신여대, 뭐 한양대, 이런 대학, 동국대 이런 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말 그대로 무지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거의 1등급 돼야 합격한다. 차라리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그나마 한 2, 3등급 대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 거다. 내신 성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를 좀 항상 의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부 2주 전형 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은 말 그대로 학교의 교과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으로 뽑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성적은 교과 성적은 물론이고 나머지 비교과들, 다시 말씀드려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학생부 교과는 일단 모집 인원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되게 많지가 않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집 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등급 때 2등급 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지는 않아요. 대신 이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 대학 저 대학 다 합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 합격자가 많고 중복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중원 합격자도 가장 많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이쪽에서 중원 합격도 많고요. 그 다음에 100% 선발한 대학이 많은데 일부 대학은 비교과도 있다. 이걸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주로 반영하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주로 4과목 정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입전형 간소화를 내걸면서 교육부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학생부 2주 전형, 논술 2주 전형. 이때 2주라는 그 표현이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과반수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 2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성적을 보면은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45%, 학생부 55%. 자, 그러면 이건 학생부 2주 전형이겠습니까? 논술 2주 전형이겠습니까? 학생부 2주 전형이란 말이죠.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55%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논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자, 이런 대학이 서울권 대학 중에는 경기대학교, 이게 40%란 말이 논술의 40%, 나머지 60%가 학생부란 소리예요. 그래서 학생부 2주 전형으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경기대, 고려대, 덕성여대, 아주대, 울산대, 울산대는 의과대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사실은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2주 전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중요한 게 수능 최장력이라고 그랬어요. 수능 최장력을 보니까 이 세계 각 2등급, 세계 각 2등급, 서강대, 서울대, 직윤 있죠. 또 세계 합 6등급. 자, 합이란 말하고 각이란 말하고 달라요. 합은 각 모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능 4개, 3개 영역이 있다면은 국어는 3등급, 그 다음에 수학은 2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1등급. 그래서 3, 1, 1, 3, 2, 1 해도 6이 되죠. 그런데 각 2등급이란 말은 이때 3등급 하나만 끼어 있어도 불합격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만 끼어 있어도 각 모두 이 세 개를 2등급을 충족한다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센 최저 등급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각이 더 센 겁니다. 합하고 평균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부 이주형에서는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지원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분들의 교과 성적이 1등급이 평균이 1등급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따져야 할 조건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서 판단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 아이는 정시에서 가는 건 좀 희망이 없다, 교과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만 수시에서 합격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공부. 그러니까 2개 아니면 3개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4개, 5개를 늘어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또 우리 학생들이 충족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보면 수학을 빼요. 인문계 학생들 특히.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과목은 사실은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은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낮은 원점수에 좋은 등급이 나오는 게 사실은 수학입니다. 오히려 국어나 영어는 높은 원점수에 낮은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최저를 충족할 때는 이제 7개월 남았으니까요, 한번 수학으로 붙드는 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까 입학사정관제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3.2%나 더 늘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경우에는 보통 각 대학들이 서류에서 1단계, 이때 서류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성적,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또는 뭐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부와 자기소개 추천서 이 정도만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뭐 서류 100%, 2단계 가서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괄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대학이 그냥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 우리 부모님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이다, 이 생각 버리십시오. 스펙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펙이란 게 뭐죠?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화려한 상을 받았다든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소개서에 또는 추천서에 우리 학생들이 나 외부에서 어느 대학에서 주최하는 상, 어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상, 이런 걸 내가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거, 또는 뭐 내가 공인어학 성적 탭스를 내가 몇 점 이상 받았다는 거, 이거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서류 점수에서 이런 서류 점수에서 빵점 처리하기로 했어요. 금년부터. 그러니까 설령 그런 외부에서 화려한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서류에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기록이 가능했어요.
더구나 이런 것들은 학생부에도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펙 싸움이 아니다. 뭐죠? 입학사정관 제정은 정말 교내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교내 경시대, 교내 경시대라든가 교내에서 우리 학급의 임원을 맡았다든지 또는 학생부의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외부의 스펙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소개서도 서류 표절이라는 게 있죠. 자기 힘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 쓰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엄마가 대신 써주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써주고 삼촌이 써주고 학원에다 대피를 하고 이거 다 검증돼요. 예, 심지어는 대학과 대학끼리도 합니다. 선후배끼리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기 오빠 거 우리 동생이 갖다 쓰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쌍둥이도 똑같이 써서는 안 돼요. 쌍둥이도. 예, 그래서 이 표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사정관 제정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누가 동아리 활동 계속해야 되고 누가 봉사활동 계속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좀 별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진로 목표가 뚜렷하게 서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 진로 목표를 위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에 대한 준비를 해온 학생들, 그래서 이 아이는 좀 교과 성적은 떨어지지만은 그 진로와 관계되는 교과목 성적은 좋은 아이, 그 진로와 관계되는 동아리 활동을 특별하게 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사정관 전형감이지 뭐 할 게 없으니까 성적 어디 뭐 신문에 보니까 사정관 합격한 애들의 그 합격선이 한 4등급 5등급 합격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4등급 5등급이니까 이거나 준비시키자,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정관 전형감들 그 책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좀 잘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사정관 전형감인지 아닌지 그걸 좀 잘 판단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을 준비할 학생들도 역시 수능 최저를 의식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학생부 교과 성적도 수능 최저, 논술도 수능 최저입니다. 특히 겉으로 볼 때 논술의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그래요. 한 248명. 그런데 실제로 논술을 실시하는 그 주요 대학들의 면면을 보니까, 주요 대학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1511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자, 이거 올해 논술의 수능 최저가 작년보다 좀 완화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우선 선발 제도가 없어졌어요. 논술로 선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 일반 선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선발 제도가 없어지면서 수능이 우선보다 완화가 됐어요. 자, 수능 최저 조건 완화됐죠. 모집 인원 줄었죠.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아이들이 와 하고서 논술로 몰려들 거란 말이죠. 몰려들다 보면 경쟁률 올라갈 거고, 경쟁률 올라가면 이거 웬만해서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논술. 그죠? 그래서 논술도 지금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 목표 대학이 요구하는 유형을 준비하는 거지 막연하게 준비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논술의 유형도 이제 각 대학들이 5월달, 6월달이면 다 발표해요. 5월, 6월에. 이미 3월달, 이미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3월에 모의 논술을 실시했습니다. 접수 받았어요, 지금. 접수 받았는데 이런 정보를 딱 파악하셔야 돼요. 자, 정보를, 대학 입시 정보를 파악한다는 방법은 전국의 215개 대학을 다 파악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 아이가 목표로 삼는 대학의 정보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정보를 챙기는 방법은 첫째가 목표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목표 대학, 그걸 한 6개 정도만 딱 세우십시오. 그래서 수시로 그 6개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학 정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 정보를 챙기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대학 입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목표 대학만 딱 채우시면은 스스로 얼마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챙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논술이 작년과 대비를 해본다면 거의 그 29개 대학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던 대학이 이렇게 폐지가 됐고요. 올해 새로 들어온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로 이제 선발하는 인원을 보면은 서울에서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논술을 21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 인천, 10개 대학, 그다음에 지방권에서 이런 대학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을 본다면 고려대학교 가장 많이 모집하네요.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 의대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가 굉장히 줄었어요.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도 201명밖에 안 됩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이 논술의 감소율이 보십시오. 다 감소했어요.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전부 논술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주요 대학들이 실시한 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한 200여 명, 240여 명 감소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경쟁률이 올해 무지무지게 셀 거다. 수능치도 완화가 됐고, 이걸 좀 제가 강조를 하고, 그래서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딱 목표 대학, 그 대학에서 실시하는 유형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막연하게 준비하는 건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수능 최저 보십시오. 의예과 대학 3개 각 1등급이에요. 굉장히 높죠. 또 뭐 4개 합 6등급, 연대 인문계 이런데 그래요. 연세대 굉장히 높습니다. 4개, 3개도 아니고 4개. 이때 이제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만은 그래도 4개 합 6등급이니까 거의 뭐 111, 뭐 3이라든지 아니면 11222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굉장히 높다는 거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논술도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그러면 논술도 준비시킬 때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 정도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지, 이걸 판단한 다음에 목표 대학을 잡아야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 아이는 글쓰기 잘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수능 최저의 기준을 두고서 목표 대학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이런 대학들, 건국대학교라든가 경기대학교, 한양대, 그리고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재밌는 게 말이죠.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저 에리카가 아니고요. 서울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는 금년에 수능 최저를 학생부든 논술은 모두 안 주었어요. 그 한양대학교에 독특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거의 1등급 대 돼야 되고요. 논술 무지무지게 잘 써야 됩니다. 그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죠. 대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전형이 좋아할 겁니다. 자, 논술. 그런데 논술 준비할 때, 그런데 논술이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지? 자,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해 보니까 논술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논술 출제할 때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출제를 해라.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뭘 내걸었냐면 반드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검토위원으로 초빙해라. 그리고 논술을 출제하고 나면 반드시 공개를 해라. 그래서 비판을 받아라.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출제된 건지 아닌지 이걸 내세웠고요. 논술의 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같으면 인문사회 통합하는 논술이 있고 영어가 나오는 대학이. 근데 참고로 말씀하실 것은 아직 대학들이 금년도 논술의 출제 경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확실히 밝힐 때는 5월 달쯤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작년도 상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작년도 상황을 보니까 인문계에서 영어를 출제하는 대학이 이런 대학이 있고요. 수리, 인문계지만은 수리 논술을 하는 대학들이 주로 상경계열입니다만은 이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수리와 통합과 그리고 수리에서 과학 선택이란 말은 4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생물, 화학, 지구학, 물리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리만 보는 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3월달에서 6월경에 홈페이지 발표하니까 꼭 모의 논술에 참가해서 논술 유형을 딱 체크하고 준비를 하기. 아시겠죠? 이미 한양대학교는 3월달에 모의 논술을 지금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을 정확히 잡으시고 그 목표 대학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그 대학에서 언제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지 그 모의 논술 꼭 참가하십시오. 자, 그다음 적성시험입니다. 적성시험이 이제 금년도 입시에서 가장 많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적성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30개 대학, 작년에 30개 대학에서 금년에 13개 대학으로 확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도 보시면은 이거 13,000명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따로 저는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줄었어요, 인원이. 작년 모집 인원 대비로 한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적성고사 보는 대학들이 13개 대학이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서경대 한성대밖에 없고요. 경기 인천권에서 가천대, 한신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권에서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이런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봤는데 금년에는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상황과 좀 다르니까 그냥 그 적성고사는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여름방학 때쯤 가서 한번 온수업수할 무렵에 가서 고민하다가 이런 대학 한번 시험 보러 가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성시험 보는 대학들이 모집 인원이 다 감소했죠. 이렇게. 다만 을지대학교 대전 쪽만 모집 인원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성시험도 이게 언어를 보는 대학이 있고요. 수리, 언어, 수리, 영어 있는데
영어를 보는 대학이 이렇게 있고요. 또 수능 최저는 대부분 없습니다. 금호공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대 세종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 이 정도 대학만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 대학은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리고 대신 학생부 과정비율이 높습니다. 작년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학생부 과정비율이 금호공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과정비율이 50%가 넘죠. 그래서 이들 대학이 모두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되는 거예요. 적성 전형이 아니고 이들 대학이 모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적성시험은 대개 이제 모의고사 성적 3등급 대 후반에서 5등급 대 초반 이 정도권 학생들이 적성시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대학마다 이제 전형 방법,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셨죠? 문항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적성시험에서 합격의 관건이 되는 것은 수리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 중에서 이런 수리 통계를 잘하는 학생들은 한번 적성시험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기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특기자라고 하는 것은 실기도 포함되는 건데요. 특기는 주로 이제 인문계, 자연계 학생 같으면 인문계는 어학 특기,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 과학 특기죠. 특기자 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노리는 전형이라 할 수 있겠죠.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스펙 쓸 수 있어요. 아까 외부의 수상 기록을 못 쓴다는 것은 학생부 2주 전형에서만 못 쓴다는 거지 특기자 전형 쪽에 자기소개서에는 써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0점 처리 안 해요. 정시 모집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이때 선택과 집중이란 말은 수능 공부예요. 자, 수능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정시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분할 모집이란 말이 있는데요. 분할 모집이라는 것은 한 학과를 한 대학의 한 학과를 쪼개서 모집하는 게 분할 모집인데 올해 특징이 작년보다 분할 모집하는 대학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금했거든요.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200명 이하면 분할 모집하지 마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한 학과를 쪼개서 할 수가 없다. 분할 모집을 금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올해는 감소할 겁니다.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 인원을 33명, 33명으로 쪼개서 모집할 때하고 그냥 100명으로 통째로 모집할 때하고 경쟁률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시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가나다로 이렇게 이제 분할 모집하지 않는 대학도 이런 대학이 있는데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교육대학이 대부분 나군에 있습니다. 뭐 경인고대부터 시작해서 춘천교대까지 거의 나군에 있고요. 그러면 교대를 쓸 학생들은 나는 교대로만 가야겠다. 이런 학생들은 가군에, 다군에 거의 없어요. 간다면 한국교원대하고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군에서 거의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서울대학교가 가군으로 옮겼죠. 작년 나군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가군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가군에 있던 다른 대학들, 예를 들어서 고대나 연대가 나군으로 밀려나고요. 또 나군에 있던 서강대가 고대, 연대에 밀려서 가군으로 움직이고 이 정도 군에 있던 이동이 있다는 거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분할 모집 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때 이건 학과별로 이 학과는 가군, 다른 학과는 나군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죠. 한 대학 내에서 한 학과를 쪼개서 가나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학과를 달리해서 분할 모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수능 시험이 올해 영어 AB가 없어졌죠. 이제 국어 AB, 수학 AB 올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속이 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죠. 수학만 남고 이제 국어도 뭐 통합이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국어 B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줄었죠. 수학 B를 반영하는 대학도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에서 우리 아이는 죽고도 수학이 싫다. 수학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탐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을까? 자,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국어를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수학, 영어, 과탐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을까? 이런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입니다. 자, 세 개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있죠. 뭐 강남대라든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라든가 뭐 덕성여대라든가 서울여대, 뭐 성신여대 이런 한국기술교육대 이런 등등 대학들이 홍익대학교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굳이 4개가 아니라 3개만 준비해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학이 좀 상당히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수능 최저를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이 흔히들 인문계 학생들 인문학생들이 보통 보는 게 수학 나 A형일 텐데 이 수학 나를 포기하고 국어, 영어, 사탐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챙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능 시험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작년까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원점수입니다. 낮은 원점수에 5등급이 나와요. 자 속된 말로 찍으면 6등급 나와요. 수학은. 예, 그래서 저는 수학에서 인문계 학생들 7, 8, 9등급 나오는 학생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을 찍어보는데 찍으면 항상 6등급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7년이 넘었어요. 37년 넘은 이 머리를 가지고 내가 6등급 나오는데 왜 우리 학생들은 7등급, 8등급, 9등급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만큼 수학이 낮은 원점수에 좋은 등급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이제 수능 때까지 약 7개월 한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 힘들죠. 그러면 수학 과목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이 10개 단원이 있으면은 10개 단원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할 만한 단원이 뭘까? 이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목표가 100점 목표가 아니라 50점만 목표로 세우기. 자, 50점만 내가 딱 맞고 나머지는 찍기.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한 60점 나오겠죠. 60점 나오면은 잘하면 3등급 나올 수도 있고 4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3등급 나오면 수능 최저 충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 어때요? 80점, 90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만만하니까 국어 잡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다. 탐구 과목, 제가 사회 과목 선생님이에요. 탐구 과목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탐구 과목은 한 과목당 문항수가 20문항이에요. 20문항을 가지고 이걸 1등급, 9등급 변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탐구 과목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뭘 모르고 탐구 과목 잡는 거죠. 더구나 작년부터 탐구 과목은 3과목이 아니라 2개 과목이에요. 2개 과목 하다 보니까 응시생 숫자도 줄었어요. 응시생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1등급, 2등급 숫자도 줄었다. 또 모두 2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2과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버리는 과목이 없다. 받쳐주는 과목이 없다. 그래서 탐구 과목 어렵습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상당수가 탐구 과목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탐 같은 경우는 재작년과 대비해서 작년도 수능에서 보면 약 61%, 87%.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물리원에서 1등급을 맞은 숫자가 100명 있다면 2개로 선택할 때는 61.5명만 1등급 숫자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39명이 그만큼 1등급을 못 만난 소리입니다. 응시생 숫자가 줄어들면 1등급, 2등급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탐구 과목 쉽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 더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2외 국어를 흔히들 비입시 과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과생 중에서 제2외 국어를 좀 하는 학생들, 이때 제2외 국어라고 하면은 기초 베트남어, 아랍어뿐만 아니라 한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회 과목을 대신 쓸 수가 있어요. 사회 과목으로. 자, 제2외 국어는 문항수가 30문항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사탐 과목은 금방 등급이 바뀌는데 이 제2외 국어는 30문항이다 보니까 한 문제 실수해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수준도 보면은 사회 과목은 어려워요. 그런데 제2외 국어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공부를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 수준이 좀 낮아요. 쉽단 말이에요. 쉬우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등급 확 올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회 과목 대신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2외 국어 우리 학생들이 좀 하자 하니까 또 학생들이 뭘 택하느냐? 아랍어 택하고 기초 베트남어 택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많아요. 기초 베트남어 택한 인원이 아랍어 택한 인원이 가장 많은데 이건 왜 그렇죠? 소문이 났어요. 이게 표준 점수가 높다고 말이죠. 근데 이 표준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그걸 알아요. 기초 베트남어 쓸데없이 표준 점수 높다는 거. 아랍어도 마찬가지고요. 왜 표준 점수가 높냐면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가서 찍어요. 그래서 찍신 강림을 기대를 합니다. 찍신 강림을. 근데 찍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내려가는 거고 평균 점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위의 기준을 두고 점수 조정을 다시 해요. 대학들이. 그래서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제2외 국어 모두 100분위가 95다. 그러면 그 과목이 뭐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64.7을 주는데 재밌는 거 제2외 국어는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69.2를 줘요. 점수를 더 준다. 그러니까 제2외 국어가 하나의 대입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그 대학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일부 대학이 이 제2외 국어를 점수를 더 줘요.
사회 과목보다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략 과목이 어쨌든 손해는 안 본다. 제2고 선택했다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100분위가 90점 이하로 내려가면 점수가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제2고 할 바에는 잘하자. 그런데 제2고 할 때 또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특목고 학생과 우리 학생을 어떻게 경쟁해? 그러면 특목고 학생들 택하지 않는 과목 뭐가 있어요? 한문 과목.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한문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한문 공부하면은요 이해력이 높아져요. 수능 공부는 이해력과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나이 정시 때 보시면은 이게 평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와 사상, 한국지가 작년에 만점 맞을 때 69점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다시 점수 정리를 해보니까 윤리와 사상, 한국지는 64점을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548점이 아니라 사실은 538점이 되는 거고, 자연계열 같으면 지구 과학과 화학이 73점, 72점으로 평균도 나왔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우리 학생들이 탐구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 점수가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551점이 아니라 545점, 이게 진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변환을 좀 하는 점수를 봐야 할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대학교까지 제가 이거 보건사회부 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3억 897만 원 든다고 그래요. 대학교 졸업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한 번쯤 왜 대학에 가야 하나? 이걸 한번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대학 보내는 것보다는 폴리텍 대학 아니면 뭐 직업학교 아니면 전문대학 이거 보내서 빨리 취업하는 게 나은 거지 그냥 뭐 사회여대학만 무조건 보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쯤 더 이 시기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진학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로도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과대학 또 경영학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좀 찾아주세요. 원하는 게 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말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그래서 TBS에서도 우리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강연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